안동의 한적한 시골 마을. 봄바람이 마당의 대청마루를 스쳐 지나가고 매화꽃이 가지 끝에서 하얗게 피어나는 오후였다. 한명철 할아버지는 대청에 나란히 앉아있는 손주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얘들아, 너희는 알겠지만 할아버지는 올해 91살이야. 친구들은 다 떠났고 나 혼자 이렇게 남아있지. 그런데 신기하지 않니? 나는 아직 약 한 알도 먹지 않고 매일 밭일도 하고 산책도 해. 예, 그럴까? 손주들은 말없이 고개를 갸웃했다. 할아버지는 잠시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바로 체온 덕분이란다. 사람은 따뜻해야 살아. 몸이 식으면 마음도 병들고 결국 삶이 무너져. 오늘 너희에게 할아버지의 마지막 비밀을 알려주려고 해. 한명철 할아버지가 말하는 체온의 비밀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니었다. 그는 직접 체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삶의 철학이었다. 평생을 한의사로 살아온 그는 수많은 노인 환자들을 보았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를 한 가지로 요약했다. 몸이 차가워졌다는 거야. 말 그대로 냉기라는 게 몸에 쌓이기 시작하면 아무리 약을 먹고 병원에 다녀도 낫지 않아. 왜냐하면 그건 겉의 병이 아니고 뿌리 깊은 냉기 때문이거든. 그는 설명을 이어갔다. 우리가 어릴 적 체온계로 열을 재면 항상 36.5도가 정상이라고 배웠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평균 체온은 35.5도에서 36도 사이로 떨어졌다. 겨우 1도 차이지만 그 결과는 엄청나다. 체온이 1도만 낮아져도 면역력이 30% 이상 떨어진단다. 우리 몸 안에 백혈구, T세포, 자련사례세포 같은 면역 세포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그럼 감기부터 시작해서 관절염, 당뇨, 고혈압까지 생기는 거야. 그는 자신이 만났던 환자들 중 한 사람,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꺼냈다. 이순자 할머니는 30년 동안 손발이 시려워 여름에도 양말을 신고 이불을 덮고 자야 했다. 병원에서는 혈액순환 장애라고 했지만 특별한 치료는 없었다. 그러다 한명철 할아버지의 체온 관리법을 만나게 되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어. 체온이 건강에 그렇게 중요할까 하셨지. 하지만 따뜻한 물을 마시고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차가운 음식 피하는 생활을 1달만 했는데 손발이 놀라울 정도로 따뜻해졌지. 그 후로는 여름에도 이불이 필요 없어졌단다. 그는 이야기를 천천히 이어나갔다. 겨울에 집안 온도가 1도만 낮아져도 금세 춥게 느껴지듯 몸속 체온도 그렇게 민감하다. 밥솥의 온도가 1도 낮으면 밥이 설익는 것과 같다. 우리 몸도 똑같다. 체온이 낮아지면 소화가 안 되고 혈액순환이 둔해지며 면역체계가 무너진다. 한명철 할아버지는 마당 저편에 오래된 아궁이를 가리켰다. 옛날 우리 집은 온돌방이었잖니. 아궁이에 불이 약하면 방 구석구석이 춥지. 몸도 마찬가지야. 중심부에 열이 없으면 손발 끝까지 따뜻해질 수가 없어. 그는 손주들에게 손을 내밀어 보라고 했다. 모두가 자기 손을 만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손끝이 차갑다고 말했고 다른 누군가는 배가 차다고 했다. 그게 바로 냉중의 시작이야. 그냥 불편한 게 아니라 병이 시작된 거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희도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해. 약보다도 운동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체온을 올리는 거야. 그는 한 박자 쉬며 말을 이었다. 나는 60년 넘게 사람들을 치료해왔어. 온갖 약을 써보고 침도 놓아보고 탕약도 지어봤지. 그런데 가장 큰 효과를 본 건 아주 간단한 생활 습관이었어. 바로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발 따뜻하게 하기, 차가운 음식 멀리하기. 손주 중 하나가 손을 들었다. 할아버지, 그럼 체온은 몇 도가 가장 좋아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36.5도야. 그 온도가 유지되면 면역도 튼튼하고 소화도 잘 되고 마음도 편안해져. 낮에는 약간 올라가도 괜찮고 밤에는 너무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해. 특히 잠잘 때 몸이 차가워지면 깊은 잠을 못 자. 그는 자신의 밤 습관도 소개했다. 매일 밤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생강차 한 잔을 마신 뒤
복부에 작은 찜질팩을 얹고 잔다고 했다. 그렇게 하면 밤새 몸이 따뜻하게 유지되고 아침에도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다. 사람은 따뜻할 때 살아있다는 걸 느껴. 체온이 낮으면 아무리 음식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해도 쉽게 지치고 병에 걸려. 그러니까 가장 기본부터 시작해야 해. 바로 내 몸을 따뜻하게. 그는 마지막으로 손주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가 기억해야 할 말은 이거야. 체온은 곧 생명이야. 그걸 지키는 게 진짜 건강이란다. 한명철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단했다. 손주들은 대청마루에 둘러앉아 바람 한 점 없는 오후의 고요 속에서 숨소리조차 줄이며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얘들아, 너희는 혹시 들어봤니? 냉체질이라는 말, 특히 여자 어른들이 나는 원래 체질이 차가워서 그래라고 하시는 걸 들은 적 있을 거야. 그런데 그 말 안에는 아주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단다. 그는 담담히 말을 이어나갔다. 냉체질, 즉 냉증이라는 건 단순히 손발이 차갑다는 뜻이 아니야. 몸속 깊은 곳부터 따뜻함이 사라졌다는 뜻이지. 마치 봄이 와도 얼어붙은 땅이 녹지 않는 것처럼 말이야. 문제는 우리 한국인들이 이 냉증에 특히 취약하다는 거야. 애 한국인일까? 한명철 할아버지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의 기온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겨울이 길고 춥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찬 음식을 즐겨 먹는 문화가 있다. 여름에는 냉면, 팥빙수, 아이스커피, 겨울에도 김치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찬 반찬들을 그냥 먹는다. 몸이 따뜻해지기도 전에 또 찬 것을 넣는다. 게다가 요즘은 에어컨 바람을 너무 쉽게 쐬지. 버스, 지하철, 사무실, 심지어 병원까지도 여름에는 너무 차가워. 체온이 제대로 올라갈 틈이 없어. 젊은이들도 여름이면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생리통에 시달리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어. 그는 잠시 손등을 쓸어내리며 덧붙였다. 예전에는 겨울이 되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온돌방에서 따뜻하게 지냈지. 그런데 지금은 집이 너무 현대화되었고 바닥 난방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사람들이 따뜻함을 잃어가고 있어. 체온이 떨어지면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명철 할아버지는 몸속 세포들이 활동을 멈추는 과정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묘사했다. 우리 몸 안에는 수십조 개의 세포가 있어. 그 세포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에너지를 만들지. 그런데 체온이 낮아지면 그 속도가 느려져. 마치 겨울에 자동차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것처럼 말이야. 심장도 천천히 뛰고 이도 느릿하게 움직이며 혈관도 수축돼서 혈액이 멀리까지 못 가. 결국 손발이 차가워지고 뇌는 산소 부족에 시달려. 그는 뇌혈류 감소와 치매의 연관성도 언급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체온이 낮은 노인일수록 인지능력 저하가 빠르다고 한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관이지만 체온이 낮으면 혈류가 줄어들고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억력이 떨어지고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도 잊게 되는 거야.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몸이 너무 차가워져서 생긴 문제일 수 있어. 손주 중 막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체온이 낮은지 어떻게 알아요? 한명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아주 간단해. 손을 만져보면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굳어 있는지도 보면 돼.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고 관절이 뻣뻣하며 침대에서 바로 못 일어나겠다면 이미 체온이 낮아졌다는 뜻이야. 그는 이어서 자기 환자 중 한 명이었던 최경우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최 어르신은 늘 나는 원래 피곤한 체질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체온을 측정해보니 35.4도였다. 그는 밤마다 손발이 시려서 잠을 자다가도 깨고 식사 후엔 늘 졸렸으며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졌다. 내가 권해드린 건 특별한 게 아니었어.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아침에는 반드시 따뜻한 국이나 죽을 드시고 저녁에는 꼭 발을 따뜻하게 하시라고 했지. 그걸 한 달만 지켰더니 손발이 따뜻해지고 식후 졸음이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쉬워졌어. 그는 냉기라는 개념을 다시 강조했다.
냉기는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몸 전체 시스템의 저하를 불러오는 시작점이다. 체온이 낮아지면 에너지 대사율이 떨어지고 소화불량, 근육통, 두통, 면역 저하가 줄줄이 따라온다. 중요한 건 이건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야. 관리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고 되돌릴 수도 있어. 그는 마지막으로 손주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너희가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남들처럼 병원 다니며 약에 의존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몸을 따뜻하게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해. 체온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 생활 속에서 살아야 해. 마당 끝에 피매화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햇살 아래서 손주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의 손을 감싸쥐었다. 그 순간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인생을 바꿀 작은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한명철 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손주들은 여전히 그의 주변에 모여 앉아 있었고 누군가는 작은 담요를 무릎에 덮고 있었다. 누군가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고 누군가는 벌써 따뜻해지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진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 악보다 더 강한 게 있다는 거야. 그건 바로 생활의 변화지. 체온을 조금만 올려도 인생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가 처음으로 언급한 사람은 이순자 할머니였다. 당시 83이었던 그녀는 젊었을 때부터 손발이 늘 차가웠고 여름에도 두꺼운 양말을 신고 자야만 했다. 그녀는 늘 나는 원래 이런 체질이야라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그렇게 30년을 지내며 고혈압, 관절통, 수면장애까지 동반되었다. 이순자 어르신에게 내가 권한 건 단 3가지였어.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둘째, 찬 음식은 피하고 따뜻한 국이나 죽으로 식사하기. 셋째, 매일 밤 발을 따뜻하게 해주기. 이 3가지만 한 달 실천하셨는데 믿기 어렵게도 손발이 따뜻해지고 양말 없이 주무실 수 있게 되셨어. 그녀는 한 달 후 진료실에 와서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저는 처음으로 여름밤에 이불을 덮지 않고도 편하게 잘 수 있었어요. 제 몸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다음으로 할아버지는 제 경우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늘 피곤함에 시달렸고 식사 후에는 졸음이 쏟아져 TV를 보다가도 꼭 코를 골았다. 가족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실제로는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며 인슐린 저항이 심해지고 있었다. 한명철 할아버지가 그의 식습관을 점검했을 때 중요한 문제 하나가 눈에 띄었다. 찬물과 차가운 과일을 식사와 함께 드셨지. 위장이 차가워지면 소화가 느려지고 에너지를 더 소모하게 돼. 그럼 당연히 식후 피곤해지고 졸리게 되는 거야. 나는 그분에게 식사 중에는 미지근한 보리차를, 식후에는 따뜻한 생강차를 권했지. 불과 3주 만에 변화가 시작되었다. 식후 졸음이 사라졌고 혈당이 안정되었으며 집중력도 높아졌다. 그의 아내는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편이 이렇게 생생하게 활동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리고 유미자 할머니. 85의 그녀는 점점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자주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몰라 남편과 실랑이를 벌였다. 병원에서는 노화로 인한 경도 인지장애일 수 있다고 했지만 MRI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하지만 한명철 할아버지는 그녀의 체온을 측정해 보았고 그녀의 아침 체온은 35.2도에 불과했다. 나는 유미자 어르신께 뇌를 따뜻하게 하는 체조를 알려드렸어. 아침에 손을 비벼 따뜻하게 한 다음 이마에 5분간 올려놓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거야. 그걸 매일 10분씩 꾸준히. 3달 후 그녀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손녀의 전화번호를 외워서 직접 전화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잊어버린 제 자신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얼어붙어 있었는지 몰랐어요. 한명철 할아버지는 이 모든 변화를 자연의 회복력이라고 설명했다. 체온이 올라가면 몸 안의 흐름이 살아난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며 세포 하나하나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난 자연처럼 몸이 따뜻해지면 마음도 같이 따뜻해져. 웃음이 늘고 대화가 부드러워지고 삶이 여유로워져. 그런 걸 보면 체온이라는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기도 해. 그는 환자들에게 무리한 운동이나 약물보다 일상 속의 작지만 강력한 습관을 강조했다. 하루 3번 따뜻한 물 마시기. 하루 한 끼는 반드시 따뜻한 국물과 함께. 잠들기 전 발을 따뜻하게 덮기. 찬 음식을 삼가고 몸을 따뜻하게 감싸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체온을 올리는 것이 단순히 병을 막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 자체를 바꾼다는 사실이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병에 걸리고 너무 쉽게 약을 찾지. 그런데 체온이라는 자연의 힘을 되찾으면 약이 필요 없게 돼. 진짜 건강이란 약 없이도 편안하게 사는 거야. 그는 손주들을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너희도 언젠가 어른이 되겠지. 그땐 지금보다 더 바쁘고 더 복잡한 세상을 살게 될 거야. 하지만 그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내 몸의 온도야. 그 온도를 지킬 수 있다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단다. 한명철 할아버지는 잠시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아래 손주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앞서 들은 이야기들을 곱씹고 있었다. 어느새 바람이 살짝 불어와 마당에 매화꽃 향기가 퍼졌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손을 앞으로 뻗으며 말을 이었다. 얘들아,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결정할 수 있어. 특히 아침 체온을 어떻게 올리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의 건강이 달라진단다. 그는 자신의 하루 일과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나는 아침 6시에 눈을 뜨면 먼저 침대 안에서 바로 일어나지 않고 이불 속에서 손을 비벼 따뜻해진 손을 배 위에 올려놓고 5번 깊게 숨을 쉬지. 그게 내 몸에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하고 알려주는 신호야. 그는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차가운 바닥을 밟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했다. 겨울에는 특히 더 조심한다. 작은 자극이 노인의 몸엔 큰 충격이 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엔 부엌으로 가서 미리 준비해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 물의 온도는 약 40도 정도. 너무 뜨겁지도 너무 미지근하지도 않게. 이 물 한 잔이 내 하루의 불씨가 되는 거야. 내 속을 깨우고 내 장기를 준비시키고 순환을 시작하게 하지. 그는 따뜻한 물의 효과를 강조했다. 찬물을 마시는 습관은 특히 아침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했다. 밤새 식은 위장에 찬물을 붓는 것은 마치 꺼져가는 불씨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다는 비유였다. 이 물을 마신 다음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 내 자리에서 손을 하늘로 뻗고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앞뒤로 움직이는 거지. 그걸 5분 정도만 해도 몸이 훨씬 가벼워져. 그렇게 하고 나면 식사 시간이 되지. 할아버지의 아침 식사는 항상 일정했다. 미역국, 현미밥, 구운 김, 계란찜, 그리고 때로는 생강차 한 잔이 함께했다. 그는 절대로 아침을 거르지 않았고 절대로 찬 음식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요즘 젊은이들처럼 시리얼에 차가운 우유를 붓고 먹는 건 우리 몸에 정말 좋지 않아. 위가 놀라고 체온이 떨어지고 하루 종일 소화가 힘들어지지. 그래서 나는 반드시 따뜻한 국이 있는 식사를 해 내 몸을 아침부터 따뜻하게 데우는 거지. 그는 이 습관이 왜 중요한지를 과학적으로도 설명해 주었다.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체온이 낮은 시간이며 이때 몸의 대사율도 가장 떨어져 있다. 이때 찬 것을 먹으면 체온은 더 떨어지고 순환은 느려지고 심지어 정신 집중력도 떨어질 수 있다. 내가 만난 많은 환자들이 아침에 무기력하거나 집중력이 낮다고 호소했어.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아침 식사 습관이 엉망이었어. 찬 커피, 아이스물, 바나나 같은 찬 과일. 몸이 아직 깨어나지 않았는데 차가운 걸 들이부니 당연히 컨디션이 나빠지지. 그는 다시 강조했다. 따뜻한 죽, 된장국, 미역국, 이런 것들이야말로 아침에 우리 몸이 가장 반기는 음식이야. 위도 부드럽게 깨어나고 소화도 잘 되고 체온도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그는 이런 아침 루틴을 실천한 환자의 사례도 덧붙였다.
82세의 김영우 어르신은 늘 아침에 몸이 무겁고 관절이 뻣뻣해져서 30분 이상 움직이지 못했지만 아침 루틴을 2주만 실천하고 나서 아침 산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 김영우 어르신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마시기, 5분 스트레칭, 따뜻한 국으로 식사하기, 이 세 가지만 지켰어. 그런데 그 세 가지가 그의 하루를 바꾸었지. 아침부터 몸이 따뜻해지니 하루 종일 피곤함이 줄었고 밤잠도 깊어졌어. 한명철 할아버지는 아침에 눈뜨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몸은 변화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몸을 따뜻하게 깨워주면 하루 전체가 더 활기차고 안정적으로 이어진다. 그가 전하고자 했던 핵심은 단순했다. 아침을 제대로 시작하면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져. 그는 손주들을 차례로 바라보며 이렇게 마무리했다. 너희도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 먼저 마셔봐. 그리고 내 몸에게 오늘도 따뜻하게 살아보자라고 말해줘. 그 작은 습관이 너희의 미래를 만들어줄 거야. 한명철 할아버지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대청마루 끝에 놓여 있는 작은 나무 의자에 앉았다. 천천히 발을 풀어 양말을 벗으며 아이들에게 말했다. 얘들아, 지금 너희 발은 따뜻하니? 아니면 차갑니? 직접 만져봐. 손주들은 저마다 신발을 벗고 발바닥을 만져보았다. 몇몇은 따뜻했지만 어떤 아이들은 놀란 얼굴로 말했다. 할아버지, 제 발이 얼음처럼 차가워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손과 발이 차가운 걸 그냥 체질이라고 넘기곤 하지. 하지만 그건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란다. 발이 차갑다는 건 몸 전체의 순환이 좋지 않다는 뜻이야. 특히 발은 우리 몸의 끝이자 뿌리와 같은 곳이지. 그는 발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한의학에서도 발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릴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진다. 발에는 수많은 혈관과 말초신경, 그리고 온몸의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들이 존재한다. 발이 따뜻하면 몸 전체가 순환하고 발이 차가우면 심장도, 뇌도, 이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내가 치료했던 많은 어르신들 중 만성 피로를 호소하거나 손발 저림을 겪던 분들은 예의 없이 발이 차가웠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발만 따뜻하게 해줘도 몸 전체의 증상이 나아졌지. 그는 김도연 어르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김 어르신은 허리 디스크 수술 후 신경통이 심해져 밤이면 다리가 저리고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았다. 병원에서도 부족한 해결책이 없었지만 한명철 할아버지는 간단한 생활 습관을 제안했다. 나는 김 어르신에게 매일 밤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20분 정도 담그시라고 했어. 그리고 조격 후엔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따뜻한 양말을 신은 채로 자라고 했지. 김 어르신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2주일 만에 밤중에 깨어나는 횟수가 줄었고 한 달 후에는 다리 저림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전보다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밤에 발이 따뜻하면 온몸의 긴장이 풀리고 교감신경이 안정되면서 숙면을 유도해. 반대로 발이 차가우면 몸이 긴장하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되는 거라. 할아버지는 발을 따뜻하게 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소개해 주었다. 그중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것이 조격이다.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것만으로도 전신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체온이 평균 0.3도 이상 올라간다. 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온찜질팩이나 핫팩을 활용해도 좋아. 발목과 발바닥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반응한단다. 또한 그는 발 마사지를 권장했다. 자기 전에 손으로 발바닥을 부드럽게 문지르거나 목욕 후에 수건으로 비벼주는 것만으로도 신경이 자극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된다. 마치 정체된 물길에 다시 물이 흐르듯 에너지가 순환하게 된다. 그리고 평소에도 양말을 신는 습관을 들여야 해. 특히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철 실내 냉방에서도 발이 쉽게 차가워지니까 조심해야지. 집 안에서도 맨발보다는 양말을 신고 지내는 게 좋아. 한명철 할아버지는 발의 온도가 곧 건강의 지표라고 말했다. 어떤 어르신은 한겨울에도 상체는 더워서 땀을 흘리면서도
발은 얼음처럼 차가운 경우가 많았다. 이건 체온의 불균형이며 결국 순환과 면역에 큰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분들께는 항상 얘기해. 몸은 불을 지펴야 하는 아궁이와 같다고. 발이 차가운 건 아궁이에 불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또한 발바닥에는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기 때문에 발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간, 신장, 이장의 기능을 도울 수 있다. 그는 이를 자연의 리모컨이라고 표현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저녁에 자기 전에 발끝을 천천히 들어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10번만 반복해봐. 그것만으로도 다리 근육이 움직이고 열이 발생하지. 그는 마지막으로 발에 대한 마음가짐을 이렇게 정리했다. 발은 우리 몸을 하루 종일 지탱해주는 고마운 존재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몰라. 신발을 아무렇게나 신거나 발을 혹사시키거나 차가운 바닥을 그냥 밟고 다니지. 그러다 보면 결국 건강도 무너져. 손주들은 저마다 자신의 발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아이는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고 양말을 다시 챙겨 신었고 다른 아이는 조용히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오늘 밤에 나도 발 담그고 자면 안 돼요. 한명철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좋다. 오늘부터 너희도 발을 따뜻하게 해보렴.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너희 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거라. 한명철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마당 끝에 장독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어릴 때는 겨울이 되면 어머니가 항상 생강을 넣은 대추차를 끓여주셨지. 벌써까지 추운 날에도 그 따뜻한 한 잔이 몸을 녹여주곤 했어. 그땐 몰랐지만 그 작은 습관이 내 건강을 지켜준 거더라. 그는 음식이 곧 약이라는 조상들의 지혜를 믿었다. 그리고 그 신념은 그의 환자들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은 단순히 열량을 채우는 것을 넘어 체온을 올리고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아침은 빵 한 조각, 점심은 차가운 도시락, 저녁은 맥주에 냉면 같은 식사를 하지. 그게 얼마나 몸을 차갑게 만드는지 모를 거라. 그는 몸을 덮이는 5가지 식재료를 이야기하며 하나하나의 효능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첫째는 생강이야. 생강은 나에게 있어 작은 난로와도 같아. 특히 생강차를 아침 공복에 마시면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하루 종일 체온을 유지할 수 있어. 그는 생강차를 만들 때 꿀이나 대추를 함께 넣으면 맛이 순해지고 마시기 쉬워진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아침 생강차 습관을 들인 뒤 손발이 따뜻해졌고 감기 증상이 줄었다고 보고했다. 둘째는 계피야. 예전 어머니들은 겨울이면 계피차를 자주 끓여주셨지. 계피는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우유에 계피 가루를 조금 넣어 마시면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 들어. 셋째는 마늘이었다. 마늘은 항균, 항염 작용이 뛰어나고 따뜻한 성질로 몸속 냉기를 몰아내는 데 효과적이다. 마늘은 생으로 먹기 부담스럽지만 구워서 먹으면 부담이 덜해. 하루에 한 쪽만 꾸준히 먹어도 장기적으로 면역력과 순환에 큰 도움이 돼. 넷째는 양파였다. 양파는 혈액을 맑게 하고 염증을 줄이며 특히 비염이나 알레르기 체질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양파는 가볍게 구워 먹거나 된장찌개에 넣어 먹으면 좋아. 향도 강하지 않고 몸을 부드럽게 데워주는 느낌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강황을 언급했다. 인도 전통 의학에서 오랫동안 약용으로 사용된 강황은 체온 상승 효과뿐만 아니라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다. 강황 가루를 밥 지을 때 조금만 넣으면 밥이 노랗게 되면서 맛도 구수해지고 몸이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 요즘은 강황을 캡슐로도 많이 파는데 나는 가능한 자연 그대로 섭취하는 걸 권해. 그는 이어서 피해야 할 음식도 분명하게 말했다. 차가운 물, 냉장고에서 꺼낸 과일, 아이스크림, 차가운 맥주, 가식은 모두 몸을 급격히 차갑게 만들 수 있다. 식사 중에 찬물을 마시는 건 특히 피해야 해. 뜨겁게 달군 냄비에 찬물을 붓는다고 생각해봐. 금세 식고 내려온 물도 서릿게 되지. 위도 똑같아. 따뜻하게 일하고 있는 위에 찬물을 들이부으면 소화 효소가 줄고
체온이 뚝 떨어지지. 그는 식사할 때 반드시 따뜻한 차나 미지근한 물을 함께 마시기를 권장했다. 또한 과일도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지 말고 상온에 30분 이상 두었다가 먹는 습관을 가지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식사량도 중요해.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소화하느라 에너지가 몰려서 다른 장기에 열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해. 마치 작은 난로 하나로 큰 방을 데우려다 보니 방 전체가 미지근한 거야. 그는 과식은 결국 체온을 떨어뜨리고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든다고 단언했다. 따라서 소량씩 자주 먹는 것이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할아버지는 김영우 어르신의 예를 다시 꺼냈다. 김 어르신은 평생 비염으로 고생했지만 양파와 생강을 식단에 꾸준히 포함시키면서 증상이 현저히 줄었다고 한다. 그분은 말했지. 선생님, 저는 감기도 자주 걸렸는데 올해는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이게 바로 음식의 힘이야. 악이 아니라 밥상에서 건강을 찾은 거지. 손주 중 하나가 물었다. 할아버지, 그러면 우리도 매일 생강차 마시고 양파 먹으면 좋은 거예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너희 몸은 아직 건강하고 뜨겁지만 그런 습관을 지금부터 들이면 나중에 병원 갈 일 없을 거야. 그는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말했다. 몸은 우리가 매일 먹는 걸로 만들어지지. 그리고 그 음식이 따뜻하면 몸도 따뜻해져. 아무리 좋은 운동, 좋은 약을 써도 몸이 차가우면 소용없단다. 내 몸을 위한 최고의 보약은 언제나 따뜻한 한 끼 식사야. 한명철 할아버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물었다. 얘들아, 혹시 밤에 자다가 중간에 깨본 적이 있니?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무겁고 멍했던 적은? 몇몇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손주 중 큰아이는 말했다. 할아버지, 저 요즘 새벽에 자주 깨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그건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만이 아니야. 그 안에는 체온이라는 중요한 열쇠가 숨어 있지. 잠이라는 건 몸이 가장 이완되고 회복하는 시간이야. 그런데 그 시간에 체온이 너무 떨어지면 뇌도 위장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그는 잠과 체온의 관계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체온은 저녁 무렵 최고점에 도달하고 밤에는 서서히 내려가면서 잠이 유도된다. 그러나 체온이 과도하게 떨어지면 숙면에 방해가 되고 자주 깨거나 얕은 잠에 머물게 된다. 내가 진료하던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불면증이나 잦은 기상 혹은 꿈을 많이 꾸는 증상을 호소했어.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손발이 차갑고 배가 차다는 것이었지. 그는 유미자 할머니의 사례를 다시 언급했다. 그녀는 기억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도 매우 낮았다. 자주 악몽을 꾸고 새벽 3시쯤 눈을 떠 다시 잠들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나는 유 할머니에게 2가지를 권했지. 하나는 잠자기 전에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는 것, 또 하나는 배와 발을 따뜻하게 덮고 자는 것.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는 컸어. 열흘 만에 수면 패턴이 바뀌고 기억력도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지. 그는 이어서 뇌의 기능과 체온의 관계를 설명했다. 뇌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관이다. 특히 집중, 기억, 판단 같은 고차원적 기능은 충분한 혈류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체온이 낮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고 그 결과 인지 기능이 저하된다.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뇌혈류가 평균 10%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어. 뇌가 따뜻해야 기억도 돌아오고 기분도 좋아지는 거야. 또한 체온은 감정 상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차가운 몸은 우울감과 연결되기 쉽고 따뜻한 몸은 긍정적인 감정을 촉진한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환자에게 자주 했다. 몸이 차가우면 마음도 얼어붙는다. 하지만 몸이 따뜻해지면 웃음도 자연스럽게 나와. 그는 웃음과 체온의 관계에 대해서도 간단한 실험을 소개했다. 실제로 1분간 크게 웃으면 체온이 평균 0.1도 올라간다. 웃음은 몸의 긴장을 풀고 혈관을 확장시키며 심장 박동을 안정시킨다.
마치 태양이 얼어붙은 땅을 녹이는 것처럼 웃음도 몸과 마음을 함께 데운다.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1분간 웃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 나를 향해 웃는 거지. 그게 하루의 시작을 따뜻하게 만들어줘. 그는 또 하나의 작은 습관을 소개했다. 잠자기 전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복식호흡을 하는 것이다. 이 단순한 행위가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체온을 서서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마에 손을 얹고 눈을 감은 채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봐. 그 순간 내가 따뜻해지고 마음이 풀어지지. 그는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 환자들에게도 체온 관리를 먼저 시도해보라고 조언하곤 했다. 따뜻한 음식, 따뜻한 물, 따뜻한 대화. 그 모든 것이 감정의 균형을 되찾는 열쇠였다. 특히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부모가 퇴근이 늦고 대화가 줄어들고 식사도 따로 하게 되니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몸이 차가워지는 거야. 그는 손주들을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다. 너희도 마음이 답답하거나 불안할 때 한번 너희 몸을 체크해봐. 손이 차갑지 않은지, 배가 식지는 않았는지, 마음이 무거울 땐 몸부터 따뜻하게 해야 해. 따뜻한 물 한 잔, 따뜻한 담요,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약이 된단다. 손주 중 막내는 조용히 물었다. 할아버지, 그럼 시험 보기 전에도 체온을 높이면 좋을까요? 할아버지는 헐짝 웃으며 말했다. 물론이지. 시험 전날엔 따뜻한 목욕을 하고 아침엔 국물이 있는 밥을 먹고 생강차를 한 잔 마시면 내가 맑아지고 집중도 잘 될 거야. 공부도 마음도 따뜻한 몸에서 잘 자라는 법이란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건강한 잠, 맑은 정신, 따뜻한 마음. 이 세 가지 모두 체온과 깊은 관련이 있어. 그러니 무엇보다 먼저 너희 몸의 온도를 잊지 말아야 해. 한명철 할아버지는 마당의 핀 꽃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얘들아, 저기 봐. 봄이 오면 꽃들이 피고 색이 살아나지. 색이 있다는 건 따뜻함이 있다는 뜻이야. 자연도, 사람도 색을 통해 따뜻해질 수 있어. 아이들은 노란 개나리와 분홍 진달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몸의 온도를 올리는 데 있어 음식이나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색과 감정이라고 설명했다. 사람은 시각을 통해 감정을 느끼고 감정을 통해 체온이 반응하지. 그래서 따뜻한 색을 보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몸도 자연스럽게 따뜻해져. 그는 특히 겨울철이나 몸이 쉽게 식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색상의 옷을 입을 것을 권했다.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같은 색은 뇌에 따뜻한 자극을 주고 그 결과 혈액순환이 활성화된다. 예전에 내가 치료했던 한 여학생이 있었어. 늘 배가 아프고 손발이 찬 아이였는데 늘 검은 옷, 회색 옷만 입고 있었지. 내가 권했어. 밝은색 옷을 입고 빨간색 머플러를 둘러보라고. 놀랍게도 그 아이는 그 후 배앓이가 줄었고 표정도 밝아졌지. 그는 색뿐만 아니라 말의 온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몸과 마음을 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말은 사람의 등을 굽게 하고 어떤 말은 어깨를 펴게 하지. 괜찮아. 고생했어. 내가 있어 다행이야 같은 말은 듣는 이의 마음에 따뜻한 불을 지피는 거야. 그는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약 대신 먼저 건네는 것이 바로 이런 말이었다고 했다. 몸이 아프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종종 진심 어린 위로였다. 한 번은 고혈압으로 늘 긴장하던 할아버지께 그냥 이렇게 말했어.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나아가면 됩니다. 그 순간 그분의 어깨에서 긴장이 사라지는 게 보였지. 말은 약보다 빠르게 작용할 때가 있어. 그리고 그는 웃음의 힘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웃음은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체온 상승제라고 했다. 큰 소리로 웃으면 숨이 깊어지고 얼굴의 혈관이 확장돼. 그 순간 체온이 올라가고 근육의 긴장도 풀리지. 그래서 나는 환자들에게 하루에 한 번 꼭 웃으라고 말해. 그는 자신이 1분 웃기 운동을 매일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울 앞에서 웃으며 시작하는 하루는 다르다는 것이다. 실없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짧은 웃음이 온몸의 순환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 나는 아침마다 나에게 이렇게 말해. 한명철, 오늘도 잘 살자. 오늘도 따뜻하게 웃자. 그 말 하나가 내 하루를 만든단다. 그는 감정의 흐름과 체온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설명했다. 분노, 걱정, 불안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체온을 떨어뜨린다. 반면, 감사, 기쁨, 여유 같은 감정은 체온을 서서히 올린다. 불안한 날엔 손이 차갑고 짜증나는 날엔 가슴이 답답하지. 그게 다 체온의 신호야. 몸이 식었다는 경고지. 그럴 땐 억지로라도 따뜻한 것을 보거나 듣거나 말하거나 입어야 해. 그는 이와 관련해 환자들에게 권했던 몇 가지 습관을 소개했다. 하루에 한 번 좋아하는 색상의 옷을 입기, 감사한 일을 노트에 적기,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악을 듣기,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 전하기. 이건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야. 그런데 체온을 올리는 데는 어떤 약보다 효과가 있어. 그는 아이들에게 물었다. 너희는 오늘 고맙다고 말한 적이 있니? 아니면 웃으면서 친구에게 인사했니? 아이들은 잠시 생각에 잠겼고 한 아이가 작게 말했다. 학교에서 친구가 제 도시락 반찬을 나눠줬는데 제가 그냥 먹기만 했어요. 할아버지는 그 아이의 머리를 다정히 쓰다듬으며 말했다. 내일은 그 친구에게 꼭 말해줘. 고마워. 너 덕분에 기분이 따뜻해졌어. 그 한마디가 너도 친구도 따뜻하게 만들 거야. 그는 이어 말했다. 우리는 모두 서로의 체온을 높여줄 수 있어. 따뜻한 말, 따뜻한 색, 따뜻한 표정. 그 모든 게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야. 그 말에 손주들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조용히 미소 지었고 누군가는 자기 옷의 색을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다. 그날 이후 아이들은 종종 서로에게 웃음을 건네며 조그만 손으로 어깨를 토닥이곤 했다. 한명철 할아버지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아이들은 알고 있다. 따뜻함이 무엇인지,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를. 한명철 할아버지는 어느 날 손주들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다. 거기에는 글씨가 가지런히 적혀 있었다. 따뜻한 하루의 생활표라고 적힌 그 종이는 아주 단순했지만 그의 삶 전체에서 우러나온 지혜가 담겨 있었다. 얘들아, 체온을 높이기 위해 내가 하루에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을 정리해봤단다.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야. 하지만 이걸 실천하면 몸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결국 삶도 달라지지. 아이들은 그 종이를 둘러앉아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종이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몸의 온도를 유지하고 높일 수 있는지가 단계별로 나와 있었다. 1. 아침 6시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2. 아침 6시 10분 이불 속에서 손 비비기 복식호흡 5번. 3. 아침 6시 20분 가벼운 스트레칭 손 들기 발끝 올리기. 4. 아침 7시 따뜻한 국물 아침 식사. 5. 아침 8시 햇볕 아래 산책 10분. 6. 점심 12시 미지근한 차와 함께 식사. 7. 오후 1시 10분간 가볍게 눈 감고 휴식. 8. 오후 3시 손발 체조 1분 웃음. 9. 저녁 6시 소량의 따뜻한 저녁 식사. 10. 저녁 8시 발 조격 20분. 11. 밤 9시 생강차 한 잔 배에 온찜질. 12. 밤 10시 따뜻한 말 한마디로 하루 마무리. 할아버지는 각 항목을 하나씩 설명해 주었다. 특히 아침에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과 국물이 있는 식사를 꼭 챙기는 것을 강조했다.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체온이 낮은 시간이야. 그때 따뜻한 걸 먹지 않으면 몸이 깨어나지 않고 하루 종일 차가운 상태로 남게 되지. 그래서 나는 국, 죽, 찜처럼 뜨거운 음식으로 하루를 시작해. 그는 햇볕 아래 걷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햇볕은 체내 비타민 D 합성을 도울 뿐 아니라 마음도 따뜻하게 만들어준다. 특히 겨울철에는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에 햇빛을 받는 것을 권했다.
햇볕을 받으면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와. 이게 체온을 유지하고 기분도 좋게 만들어주지. 또한 그는 오후 시간에 잠시라도 눈을 감고 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과한 자극에서 벗어나 뇌를 식히고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오후에는 가벼운 체조를 하며 긴장을 풀고 혈액순환을 유도해야 한다. 나는 오후 3시쯤이면 손을 비비고 얼굴에 대거나 발끝을 들어올리는 동작을 해. 그리고 거울을 보고 1분간 크게 웃지. 그렇게 하면 다시 에너지가 생기고 몸이 따뜻해져. 저녁 식사는 가능한 한 간단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먹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가식은 체온을 낮추고 위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그는 생선구이, 된장국, 채소볶음 같은 소박한 한식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저녁에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하느라 에너지가 분산돼서 몸이 쉽게 식어. 그래서 나는 저녁을 일찍 조금만 먹지. 그는 특히 저녁 시간 이후의 루틴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는 조격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이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를 풀고 체온을 높여 숙면을 도와준다. 물 온도는 38에서 40도 정도가 좋아. 너무 뜨겁지 않게 땀이 나기 전까지. 20분만 조용히 담그고 있으면 몸속 깊은 곳이 풀리는 걸 느낄 수 있을 거라. 조격 후에는 생강차를 마시고 복부에 찜질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이는 체온 유지뿐 아니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데도 효과가 크다. 하루 종일 고생한 내 몸에게 고맙다고 말해주는 시간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나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전하지. 그는 종이의 마지막 칸에 이렇게 적어두었다. 오늘 하루 따뜻하게 살았나요? 이 말에 손주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하루의 의미, 건강의 본질, 그리고 삶의 방향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아이들은 자신만의 따뜻한 하루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실천하기 시작했다. 손을 비비고 웃는 것, 따뜻한 국을 마시는 것, 발을 씻고 나서 엄마에게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한 명씩 몸이 달라지고 마음이 변하고 집안의 공기마저 따뜻해졌다. 한명철 할아버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사람은 큰 변화를 통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따뜻함을 반복함으로써 조금씩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존재다. 봄이 완연하게 퍼진 안동의 어느 아침, 한명철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이른 시각에 일어났다. 창문을 열자 부드러운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고 그의 얼굴에는 자연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89의 봄을 넘기고 이제 91살을 향해 나아가는 그의 하루는 여전히 따뜻하고 고요했다. 그는 부엌으로 가 따뜻한 물을 데우고 손을 비벼 이마에 가져다 댄 뒤 조용히 복식호흡을 시작했다. 그의 하루는 그렇게 아주 작은 열기 하나로 시작되었다. 삶은 따뜻해야 살아있는 거야. 그가 자주 하던 말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을 누구보다도 충실히 지키며 살아왔다. 병원 대신 마당을, 약 대신 따뜻한 물과 국을 선택한 그의 인생은 평범해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삶에 불을 붙인 등불이었다. 몇 달 전, 한 방송국에서 그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러 왔을 때였다. 촬영이 끝난 뒤 PD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체온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매일매일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 말은 다큐멘터리를 본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방송 이후 수많은 편지가 그에게 도착했다. 고령의 어르신들부터 불면증에 시달리는 직장인, 성장기 자녀를 둔 부모들까지 모두가 한결같이 말했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제 몸과 마음을 데워주었습니다. 그는 놀랐지만 기뻤다. 따뜻한 물 한 잔, 발을 담그는 조용한 시간, 생강차를 마시는 습관 같은 평범한 것들이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어느 날,
그의 손주 중 하나가 그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왜 사람들은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걸 자꾸 잊어버릴까요? 그는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바쁘거든. 몸보다 마음이 앞서고 눈앞에 일에 쫓기다 보면 내 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해. 그래서 더더욱 의식적으로 따뜻함을 챙겨야 해. 그는 이어 말했다. 사람은 기계처럼 돌아가선 안 돼. 조금 느려도 괜찮고,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내 몸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야. 마당에서는 손주들이 작은 불판에 감자를 굽고 있었다. 고소한 냄새가 퍼졌고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이웃집까지 퍼졌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한명철 할아버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런 순간이 따뜻한 인생이지. 그는 다시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젊은 시절 바쁘게 진료실을 오가며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침을 놓고 때로는 락을 지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가장 효과가 있었던 것은 언제나 따뜻한 관심이었다. 한 어르신은 그에게 말했다. 선생님, 락도 좋지만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아줄 때가 제일 낫더라고. 그 말이 그의 가슴에 오래 남았다. 그리고 그 이후 그는 항상 환자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게 시작이었다. 그는 손주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만약 몸이 지치고 마음이 흐려질 때가 오면 이 말을 꼭 기억하렴. 몸이 먼저 따뜻해야 마음도 살아난다. 그 말에 손주 중 하나가 손을 번쩍 들고 물었다. 그럼 우리도 할아버지처럼 90살 넘어서도 건강할 수 있어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지금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왜냐하면 건강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매일 쌓이는 것이니까. 그날 저녁, 그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조용히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갔다.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따뜻한 말 카드를 만들고 있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오늘도 웃어줘서 고마워. 당신 덕분에 마음이 포근했어요. 내일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그는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이 따뜻함은 내 손을 떠나 아이들의 세상으로 이어지겠구나.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건강은 락이 아니라 삶의 태도이며 체온은 숫자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따뜻함은 선택이 아니라 매일의 실천이라는 것을. 그는 다시 한번 손을 비벼 가슴에 올렸다.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중얼거렸다. 단 일도 그 작은 온도가 인생을 바꾸는구나. 그의 눈가에는 햇빛처럼 잔잔한 주름이 피어났고 그의 숨결에는 봄날처럼 따뜻한 삶의 향기가 실려 있었다.